전문인 선교학교의 가장 특징이 있는 어떤 그런 그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요, 필드 리서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1기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는데, 올해는 사실 그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직접 그 선교 현장을 방문하는 필드 리서치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수료를 하시기 위해서는 필드 리서치를 꼭 하셔야 되는데, 올해는 온라인으로 그리고 가급적 소그룹의 모임을 통해서 이 필드 리서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 1기부터 8기까지 필드 리서치 진행됐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1기를 시작을 했을 때 2011년 OPMS 1기를 시작했을 때 이제 그때는 이제 그 베트남으로 또 필드 리서치를 가서 실제 베트남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어떤 장로님의 그 회사와 병원도 이제 방문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동에 이제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도 이제 갔었던 것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갔었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아웃리치는 굉장히 익숙한데 필드 리서치에 대한 그것이 익숙하지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필드 리서치를 가시면서 말씀드리는데,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보통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거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왠지 가시면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하다못해 그쪽에 가서 교회에 뭐 하수구를 치우거나 벽에 그 페인트라도 발라야 된다라는 그런 그 강박관념을 가지고 많이 가시는데, 사실 필드 리서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가셔서 현장에서 전문인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를 옆에서 관찰하시고, 또 필요하시면은 또 그것에 참여를 하시고 하는 어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비전을 디자인을 하기 위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필드 리서치라는 것을 도입을 했어요. 2기 같은 경우는요, 필드 리서치를 가셔서 그 아제르바이잔의 바쿠 대학교의 그 국립대학 한국어과 교수로 현지 채용이 되신 우리 졸업생도 계세요. 이분은 한국에서 은퇴하시기 전에 그 한국어 교수로 대학에서 이제 오랫동안 국문학 교수를 하셨는데, 필드 리서치를 가셔서 인터뷰 과정에서 그쪽 국립대학교에서 이제 그 한국어를 가리킬 교수 요원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그 정보를 들으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인터뷰를 보시고, 그래서 2학기를 다니지 못하시고, 그때는 이제 24주 동안에 저희가 OPMS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거기서 이제 현장으로 가셨던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한국에서는 이 섬유 기술사로서 오랫동안 이제 일하셨던 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한국에는 섬유 기술이 굉장히 사양 산업이잖아요. 그 섬유 중에서 이분은 첨단 섬유가 아니라 이제 면방 쪽을 이렇게 공부를 하셨어요. 면방 쪽 전문가셨는데, 이분이 필드 리서치를 가셔서 이제 그쪽에서 그 나라에서는 면방 기술자가 필요로 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또 그곳에 이 면방 기술을 또 가리키는 그런 자리로 또 이렇게 가셨던 그런 분들도 있고, 사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필드 리서치에서 많은 분들이 본인의 어떤 그 사역들의 그 방향들을 찾으시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무작정적으로 이제 필드 리서치를 가신다? 그러면은 아마 별로 보고 오실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짧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이제 움직였는데, 그 사이에 사실 볼 수 있는 게 그 한정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손님이 오시면은 그냥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만 자꾸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 필드 리서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 필드 리서치를 제대로 하시려면은 사전에 많은 준비를 전제로 한다라는 거, 거기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올해 필드 리서치는요, 사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팬데믹 때문에 한국에 귀국해 계신 이 전문인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분들을 이제 조별로 연결을 시켜 드릴 예정이고요. 그러면은 그분들과 일단은 그
접촉을 하셔가지고 뭐 비대면 방식을 취하시든지 아니면은 소그룹으로 이렇게 만나시든지 이 방역에 이렇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만나셔서 그분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사역의 그림을 그리는 그런 과정을 좀 진행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이제 남아 계신 분들도 이제 뭐 줌이나 이제 뭐 그 구글 미트 같은 것으로 이제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하니까 이 보안이 이제 허용되는 어떤 그런 범위 안에서 이런 그 비대면 수단을 이용해서 그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필드 리서치를 하면은 어쩌면은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필드 리서치를 가면은 일단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잖아요. 저희가 많은 인원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뭐 이렇게 단체 항공권을 끊거나 뭐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규모로 다니다 보니까 이제 뭐 숙소라든지 이제 항공권이라든지 그 비용도 많이 이렇게 들고요. 제가 몇 기 때인가요? 이제 필드 리서치를 그때 한번 이제 디자인을 다시 바꿔본 적이 있어요. 보통 이제 어디서 만나서 출발하는 그런 형태로 필드 리서치를 했는데 우리 다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며칠 몇 시까지 어느 지역으로 오세요라고 제가 한번 이제 공지를 드려서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각각 본인의 그 주머니 사정에 맞는 항공권을 이렇게 발권을 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무사히 다 만나서 이렇게 또 필드 리서치를 수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 필드 리서치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필드 리서치를 할 때요, 이 필드 리서치가 사실은 그 성경에는 정탐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정탐이라는 용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필드 리서치를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미리 가나안 땅에 가는 그런 역할들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정복해야 될 땅과 그 종족들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것을 거기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그 사건,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필드 리서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민수기 13장, 14장 이 성경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적으로 느껴졌던 게, 우리가 보통 마케팅 교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장 조사에 필요한 어떤 그런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뭐를 하고 어떤 증거를 갖고 오고 이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지시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정탐팀을 선발을 하고 거기 가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정탐 지역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무엇을 정탐할 것인지 그 정탐할 항목들을 우리가 열거를 해서 이런 준비를 거친 이후에 현지로 가서 정탐 활동을 하고 돌아와서 자료 분석을 해서 이 정탐 보고를 하는 것까지. 이게 그 다음에 그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까지가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온 필드 리서치, 성경적 필드 리서치의 매뉴얼, 이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시간적인 어떤 제약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좀 스킵하는데 이 슬라이드가 다 공유가 돼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참조를 하시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별 활동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 포맷, 꼭 이 포맷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리서치 프로세스는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연구 문제, 우리가 뭘 연구를 할 것인가, 그 연구 문제를 우리가 이제 추출해내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이론들을 우리가 쭉 이제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어떻게 기획할 것인지, 요 단계까지 이게 아이디어가 세팅이 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료 수집을 하게 됩니다. 자료 수집은 우리가
직접 가서 자료 수집을 하는 그런 방식도 있지만 사실은 뭐 도서관에 가서 아니면은 이제 그 구글링을 해가서 자료 수집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할 수가 있고요. 이런 자료들이 수집이 되면은 분석을 해서 그 분석에 따른 보고서를 만들어 내시는 것까지가 여러분들이 수행하셔야 될 이 리서치 프로세스가 되고요. 이 프로세스가 끝나셔야지 전문인 선교 학교를 졸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보통 일반적으로 선교에 대한 리서치를 할 때, 특히 이제 미전도 종족에 대한 리서치를 할 때, 보통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진행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누구인지, 그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이런 연구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리서치 프로세스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성교학적인 아니면은 그 성경적인 어떤 그런 그 이론들을 쭉 그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맞는 그 팀원들의 어떤 역할도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일정도 논의를 하고, 어떤 방법을 쓸 것인지도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연구 설계의 이 단계에 진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을 하게 되는데, 자료 수집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전적으로 문헌 조사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들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문헌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가서 이것을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면은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가서 뭘 하시겠어요? 예. 충분히 사전 조사를 하셔야지 그 안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인터뷰를 할 것인지 미리 다 디자인을 하셔야지 가서 실제로 인터뷰를 하셔야지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 앞부분의 이 그 전 단계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내는 그런 과정까지 수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헌조사는요, 보통 리서치 활동의 가장 출발점인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어떤 다양한 문헌들을 우리가 모아서 조사를 하시는데, 일단 왜 가서 보면 되지 뭘 조사를 하냐, 이 성질 급한 사람들은 좀 약간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데요. 사실 가면은요,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안 보여주시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예. 뭐 감추고 싶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시간과 재정, 이것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조사하고 있는데 가서 무턱대고 가서 조사 활동을 시작을 하면은요, 첫 인상이 그 리서치의 모든 과정에 그게 아마 발목을 잡으실 거예요. 굉장히 어떤 처음에 각인된 어떤 그런 모습들 때문에 내가 조사하는 것들을 이거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기가 쉽지 않아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해외 기업들 컨설팅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 세계관, 어떤 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그분들이 반응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우리가 근데 가서 현지인들을 만나서 종업원들이라고 대했을 때 사실 한국 사람들이 가진 어떤 그런 가치관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면은요, 부정직하고 게으르고 하는 그 굉장히 네거티브한 어떤 인상들, 그것에 어떤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충분히 조사가 됐다면은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그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우리가 보고 연구를 하고 거기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어떤 사전 조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헌 조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저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인쇄된 자료는 사람들이 굉장히 신뢰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인쇄된 자료를 만든 분들도 그 사람의 어떤 경험과 어떤 그 사람의 가치관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가급적이면은 신빙성을 가진 공정한 자료를 찾는 거, 그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자료를 찾았을 때 그 자료의 참고원을 명확하게 명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다음번에 이 리서치 활동을 수행할 분들이 그것을 받아서 또 이제 디벨롭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선교 현장에 이게 뭐 저는 이제 직접 있지는 않지만 그분들과 이렇게 하면서 많은 아쉬웠던 그런 부분들이, 선임 선교사들이 이렇게 쌓아놓은 어떤 그런 자료들이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축적이 되고 관리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워요. 저희 전문인 선교학교도 마찬가지인데 1기부터 8기까지 계속 많은 분들이 이제 필드 리서치를 동일한 지역에 이렇게 나간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잘 그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면서 업데이트를 됐으면은 그 다음번에는 더 좋은 어떤 그런 결과물이 나올 건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긴 하더라고요. 이제 9기부터는 정말 그런 부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 일반적인 정보들, 그 다음에 뭐 인구나 언어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들, 경제 생활력 조건들, 뭐 사회 구조들, 뭐 이렇게 나중에 보시면 알 수 있는 그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항목들을 쭉 나열을 해봤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뭐 하라고 요구는 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들을 다 나열을 해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예비 프로파일이 이제 만들어지면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현지 정탐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뭐 이제 인터뷰도 처음에 이제 목적이 있어요. 이제 어떤 정보를 얻을 것인지 그것을 무턱대고 그냥 가서 듣고 정리하면은요, 그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고, 그다음에 그 정보가 왜곡될 수도 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어떤 그런 인터뷰를 한 그런 항목들, 대상들조차도 미리 다 여기서 현지로 가기 전에 준비해서 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 대상자들을 가급적, 우리가 보통 이제 선교사님들만 이렇게 만나고 오시는데, 뭐 선교사님들보다는 아니면은 이제 그 주변에, 선교사님 주변에 함께 있는 사역자들, 동네 사람들,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그 일반 뭐 전문가들, 이런 분들하고도 함께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리서치 인터뷰의 좋은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인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제일 아쉬운 게 참여 관찰이라는 게 있어요. 일정 기간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장기간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어떤 그 많은 그런 행동들, 대화들을 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기서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우리는 보면은 이중 목적을 이렇게 수행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서 같이 함께 살아가는 그들의 가족인 동시에 그들을 관찰해야 될 어떤 그런 두 가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하나 좀 사소한 것도 주의 깊게 볼 수 있고, 다 이제 기록하는 어떤 그런 그 습관, 그런 프로세스가 굉장히 그 참여 관찰에는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비즈니스 리서치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어느 나라에 가서 비즈니스 에지 미션 기업을 설립해서 운영할 거다라는 어떤 그런 과제를 줬을 때, 우리가 그런 그 지역이나 업종 같은 일단 구체적인 목표가 우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체화 시킨 다음에 우리 팀원들별로 우리 것도 함께 비즈니스에 참여할 사람들 간에 어떤 역할을 분담을 하고, 어떤 그런 연구 일정이나 방법들을 이렇게 정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뭐 그 나중에 이제 뒤에 우리가 교육과 관련 어떤 그런 그 리서치 사례도 하나 이제 배포해드린 자료에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그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리서치 계획을 스스로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뭐 비즈니스 얘기를 그 조금 더 하면은요, 사실은 비즈니스에는 이게 비즈니스를 경영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어떤 그런 그 차트인데, 이 마케팅 프로세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리서치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STP 전략이라고 해서 실제 우리가 어떤 그런 마케팅의 어떤 그런 모든 사람들한테 그 물건을 팔 수가 없거든요. 내가 떡볶이 장사를 할 건데, 매운 것 못 먹는 사람한테 떡볶이를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을 이제 세분화해서 이런 떡볶이라는 어떤 그런 아이템에 접근할 만한 그런 시장에 추려서 이거는 한 10대에서 20대까지의 뭐 여성분들이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 어떤 마켓 세그멘테이션이 이렇게 그렇게 좁혀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실제 그 포지셔닝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P로 시작하는 뭐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 네 가지의 어떤 그 수단을 어떻게 조합을 해서 마케팅 플랜을 만드는지, 그 다음에 이것을 임플리멘테이션하고 컨트롤하는지, 이건 이 경영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어떤 그런 개념인데, 사실 이거와 똑같이 마케팅 프로세스처럼 우리가 이제 리서치 활동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여러분들에게 그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리서치 자료들 참고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 사람들이요, 세 가지 그림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1991년에 그 네덜란드의 이제 홉스테드라는 그 사회학자가 심리학자죠. 이분이 이제 이 세 가지 그림을 주고 이것을 그 조합을 해보라고 두 개의 조합 그룹으로 구분을 해보라고 이제 그 문제를 던졌다고 해요. 동양인들은요, 이 원숭이, 곰, 바나나가 있으면은 동양 사람들은 원숭이, 바나나를 하나의 조합으로 이렇게 묶는 그런 경향이 있고, 서양인들한테 이 똑같은 이 세 개의 그림을 주고 이것을 조합을 해봐라 하면은 원숭이와 곰을 하나로 묶고 이제 이 바나나를 이렇게 별도로 분리를 이렇게 시켜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의 어떤 문화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동양 사람들은요, 항상 관계 중심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숭이, 뭐는 뭐 빨개, 뭐 빨가면 뭐 사과, 뭐 그런 거 그 노래에도 나오는 것처럼 원숭이는 바나나를 먹지 하는 이게 관계 중심으로 이렇게 묻고요. 서양 사람들은 바나나는 식물, 원숭이와 곰은 동물. 그래서 어떤 그런 카테고리별로 이제 범주의 어떤 그런 집중을 해서 어떤 이런 그 행동을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 이만큼 사람들이 행동의 어떤 그런 모델이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홉스테드라는 사람이 이제 뭐 국가 간의 어떤 문화 차이 모델, 이 CDT라는 걸 이렇게 쭉 만들었는데,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이것을 그 선교지에서 이렇게 적용을 하려면은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해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역별로 다 이제 조편성이 이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 조 안에서 이것들을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이 리서치 절차를 한번 그 행하셔서 좋은 필드 리서치 그 보고서를 한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뒷부분은 나중에 이 보고서를 어떻게 내느냐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한 5분만 더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다 넘어가고요. 제가 이제 어떤 기회가 있어서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이제 어떤 비즈니스 모델링하고 그 플래닝을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처음에 이제 나인블럭 캔버스라는 것을 이제 도입을 해서 했었는데 그조차도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휘튼 대학에 있는 제 동료 우리 뱀을 같이 연구하는 이제 제 동료와 함께 이 뱀 캔버스라는 걸 한번 이제 만들어 봐서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미션 코어 밸류를 이렇게 정하고요. 이 미션 코어 밸류 밑에 어떤 이게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전략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의 고객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그 하단에서 이것을 좀 이렇게 나눠 봤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우리 이코노믹 서스테이너빌리티 이것을 우리가 계속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이건 뭐 하나의 예시예요.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해가 잘 하시더라라는 어떤 그런 예시로서 하나의 적용을 해봤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미션을 먼저 이제 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도대체 나의 미션이 뭐냐? 왜 이 일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어떤 그런 사명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하고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션은요, 기업의 입장에서는요, 기업의 존재 이유이자 궁극적인 목적, 이것을 미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코어 밸류는 뭐냐? 우리가 회사를 이렇게 경영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나는 쌀가루 떡볶이를 만들지 밀가루 떡볶이는 안 만들겠다. 뭐 이런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가치를 정했다 하면은 그게 이 쌀가루 떡볶이라는 것이 이제 이 코어 밸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것들에 대한 어떤 가치, 제가 너무 추상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그러면은 미션 코어 밸류의 이야기를 대충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페이퍼에 한번 보고서 제일 앞에 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서 선교지에 가서 학원을 하고 싶어. 근데 이 학원을 하는 나의 미션은 뭐야? 이걸 하면서 코어 밸류는 나는 이런 것을 코어 밸류로 삼고 학원을 할 거야. 라는 것을 정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사역 계획서를 만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미션이나 코어 밸류, 그 다음에 이제 people, strategy, 그 다음에 커스터머, 모든 밑에 하나 딸려 있는 게 KPI라는 게 딸려 있거든요. Kingdom Performance Indicator. 보통 이제 기업에서는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기업의 어떤 성과를 측정할 때 KPI라는 걸 쓰는데 이것을 좀 차용해 봤어요. 어떻게 이 일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냐. 그래서 기업의 모든 결정과 활동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안에서 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 내가 사람을 고용하는데 그 사람을 고용해서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런 노력으로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우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KPI를 같이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사업계획서나 사역계획서하고 분명한 어떤 차별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캔버스를 만들어 놓고 한번 써보세요.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할 때 보통 한 주에서 2주 정도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거든요. 전지에 이런 것을 양식을 만들어서요, 벽에 붙여놔요. 한 장소에서 저희는 보통 이제 이런 작업을 하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아니면 조별로 나누면서 계속 메모를 해요. 그냥 오늘은 내가 미션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 그러면 포스트잇에다가 써가지고 여기다 그냥 붙여놔요. 미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미션은 이건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생각이 바뀌었어. 그러면은 포스트잇이니까 뗄 수가 있잖아요. 가서 떼버리고 또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건 것 같아. 그럼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런 포스트잇에 메모된 것들을 쭉 나열해서 모아보니까 이게 재무에 대한 강의를 들었으면 이 이코노믹 서스테너빌리티에 재무에 대해서 어떤 딱 나에게 떠오르는 그런 영감 주신 게 있다? 그럼 여기다 하나 포스트잇 한 장이 붙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교육시킬 것이냐,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내가 하는 이 비즈니스를 어느 순간에는 이양해 줄 것이냐, 그런 계획이 있을 때, 그런 때는 여기에 또 포스트잇이 하나 붙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전문의 선교학교 이 12주 과정 동안에 이런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그런 툴을 그려놓고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아이디어들을요, 하나하나 그냥 메모해 나가서 나중에 이것들을 한번 쭉 모아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은 굉장히 좋은 그런 사업계획서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사역계획서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 이야기는 시간상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예, 이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고린도 교회의 어떤 고민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초점은요, 항상 우상에게 바쳐진 이 음식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 왓에 계속 이제 초점이 맞춰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사실은 초점이었는데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근데 일반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뭘 해야 될지 계속 이제 초점이 맞춰졌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그런 사고의 생각 자체가 이렇게 좀 바뀔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데, how. 예. 그래서 그런 순서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순서가, 사람들은 이 순서를 생각한다 그래요.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왜 할까? 근데 이 생각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꿔서 왜 이거를 하는데, 어떻게 할 건데, 뭘 위해 할 건데, 이 반대의 어떤 그런 사고로 한번 접근을 해보라고 하는 게 이 이야기의 어떤 제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 이제 생략을 하고요. 전 개인적으로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만드는 것들 중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어떤 그런 전도팀에서 만든 그 인테그리티 마니페스토라는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 생각을 해서 하나 소개를 해봤어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분들이 왜 전도 활동을 다니면서 이 인테그리티 마니페스토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왜 전문인 선교에 이렇게 헌신해서 이 자리에서 토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우리가 강의에 참여를 해야 되는지, 그런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제가 예시로 제안한 건데, 꼭 여기에 뭐 구애받지 말고 여러분들의 어떤 사역 계획서를 멋있게 한번 구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